안녕하세요. 강남푸른 정신과의 정신과 전문의 신지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약물적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병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생기지만 막상 또 약은 먹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약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것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행동 치료적인 접근과 관련해서 일상생활에서 시도를 해볼 만한 것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HD가 보통 약을 쓰게 되면 증상이 좋아지거든요. 집중력이 좀 올라가기도 하고 충동성이 좀 덜해지기도 하는데, 사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10년, 20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쌓여온 어떤 패턴들이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쓴다고 해서 증상이 좀 좋아졌다고 해서 습관이나 패턴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상당히 생활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와 함께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런 습관들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가, 본인의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주 지각하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부할 때 자꾸 딴 데로 튀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혹은 충동적인 어떤 감정 제어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을 바꾸고 싶은가를 먼저 타겟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타겟을 정한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자신감을 얻어 나가는 것이죠.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꼭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표 짜는 것을 열심히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일일 계획표를 짜고 또 이런 것들을 매일 습관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계획을 짜는 시간을 아예 좀 따로 떼어 놓으세요. 전날 밤도 좋고요. 아니면 당일날 아침도 좋은데, 대개는 아침 되면 좀 정신없고 출근하거나 학교 나가는데 좀 바쁘기 때문에 전날 밤에 다음날 할 것을 미리 좀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 가져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DHD 분들이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실행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씩 해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능한 단순하게. 가짓수를 좀 줄이셔야 됩니다. 한 10개씩 하겠다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2-3개 정도를 내가 해나가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너무 큰 덩어리를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영어 공부 책을 다 끝내자, 너무 허무맹랑한 그런 분량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이 시간이 시작되면 나는 자리에 앉아서 책을 펴고 영어를 읽기 시작하자 라는 식으로 아주 작은 단계로 세분화시켜서 작은 조각으로서 이런 행동 목표들을 옮겨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요, 자주 검토하고 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완벽한 계획이라는 건 당연히 없잖아요. 세부 계획을 적게 세우더라도 자주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없는 것인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좀 더 현실적으로 어떤 목표를 바뀌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주 조정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고 다니는 다이어리나 스케줄러라든지 아니면 앱에서 제공하는 달력 같은 것을 자주 사용하시면 좋고요. 또 간과하시는 것이 휴식 시간을 안 넣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면 중간중간에 얼마 정도의 휴식 시간을 꼭 넣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양 계획 사이에 완충작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 계획을 완전히 마무리하지 못하거나 조금 미진하게 했을 때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런 여유가 없을 때는 너무 빡빡하게 계획을 세우게 되고 결국 좌절감과 패배감 같은 불편한 감정들만 느끼기 마련이니까요. 계획을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부정적 생각과 감정, 또 충동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볼 수 있는 감정일기를 쓰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감정일기가 되게 어렵거나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오늘 하루 간단하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때 난 이런 감정을 느꼈고, 이런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나는 이런 행동을 했었다 라는 식의 간략한 어떤 내가 느끼고 실행했던 어떤 행동의 목록들을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기처럼 매일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부담되시면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짧게 기록을 해나가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인스타그램을 좀 활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ADHD를 가지신 분들의 생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소 좀 극단적이거든요. 흑백 논리라는 오류를 많이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인 거죠. 어떤 분은 학교에 지각 조금만 하게 되면 그냥 뭐 망친 거랑 다름없어 라고 하면서 학교 안 가버리는 분도 계시고요. 자주 하는 생각들, 자주 하게 되는 선택들에 있어서 과연 좀 합리적인 선택인지 아니면 조금 이런 논리적인 오류가 많이 있는 선택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감정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또 자기 감정을 잘 살피면서 또 한편으로 표현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적절한 자기주장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당장의 감정 표현을 좀 줄이고요. 일단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자신의 감정을 메모해보고 그 메모한 내용들을 좀 더 다듬어서 표현을 하는 거죠. 표현할 땐 직접 말로 하셔도 좋고 메신저로 보내셔도 좋은데 어찌됐든 감정과 행동 사이에 약간의 틈만 있더라도 충동을 넘길 수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 거절하는 연습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탁을 계속 받다가 결국은 이것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힘들어져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대인관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영부영하고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대인관계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은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완곡한 문장을 만들어서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혹은 하얀 거짓말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해받지 않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적절한 핑계를 대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이거는 못할 것 같아 라고 완곡하게 거절의 뜻을 표하는 것도 사실은 의사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에 좀 걸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얀 거짓말이라는 거는 그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는 거짓말이니까 너무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적절하게 소위 말하는 유두리 있게 이런 자신의 표현들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꾸는 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고 또 조금이나마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뀔 수 있도록 시도를 하기도 하고 또 내가 한 시도에 대해서 결과를 평가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내가 현재 처해져 있는 환경에 너무 주눅들거나 압도되지 않고 어떤 나의 영역들을 확보하는 데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공부를 하시거나 집중을 해야 되는 분들이 되게 좀 집에서 계속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환경을 좀 바꿔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스터디 카페라든지 커피 마시는 카페라든지 백색 소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집에만 있는 것이 가장 편하고 어디 가는 게 귀찮아서 미루고 가다가 그냥 집에서만 공부하는 것보다는 의지를 가지고 환경을 바꾸어 가면서 적절한 자극을 받아가면서 인지 기능이나 집중력을 향상시키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회피 행동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회피 행동 말 그대로 이제 끝까지 미루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요. 좀 더 의지를 다지고 동기부여하고 열심히 하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왜 자꾸 미루는지, 내가 그 미루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결과만 또 예상하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미루는 행동을 했을 때 얻게 되는 단기적인 결과와 장기적인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되게 단기적인 결과는 안도감이죠. 당장은 위기를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장기적인 결과를 들여다보게 되면 회피 패턴이나 행동들이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단 말이죠. 또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 이것이 나의 성격이 되게 되고 또 패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회피 행동에 대해서 내가 핵심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 살피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맥락적 요소들을 잘 살펴보면서 이런 행동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는 팁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작은 조각으로 쪼개어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이제 취업 준비해야 돼. 막상 취업 준비하는 환경에 놓여지게 되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계속 미루기만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결국 그냥 사이트 들어가는 거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런 인터넷을 하기 위한 시간을 하루에 30분 정도 일단 잡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 나가면은 그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딸려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덩어리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굉장히 큰 덩어리를 잘게 쪼개어서 아주 도입부부터 마지막까지 작은 조각을 연이어서 한다는 생각으로 이 행동을 옮겨 나가시면은 여러 가지 회피하고 있는 행동들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문제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지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ADHD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ADHD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흔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